거라고. 왜냐면 오늘 다룰 세 가지 이야기가 각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는 레벨 2 시스템으로 분류돼 있어요. 레벨 2가 뭐냐면 운전자 보조 단계입니다. 차선 유지, 속도 조절, 앞차와의 간격 유지 이런 걸 차가 대신 해주기는 하는데 운전자가 항상 핸들 앞에 앉아서 감시하고 있어야 해요. 손을 완전히 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FSD 슈퍼바이스, 즉 감독이 필요한 자율주행이에요. 근데 레벨 4는 다릅니다. 레벨 4는 특정 조건이나 특정 구역 안에서는 사람이 아예 개입 안 해도 되는 단계예요. 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멈추고 스스로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핸들을 잡을 사람이 없어도 돼요. 그리고 레벨 5는요. 레벨 5는 모든 환경, 모든 조건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업계 전체를 통틀어서 아무도 달성 못한 단계예요. 자, 그 맥락을 깔고 이 소식을 들으면 훨씬 크게 와닿을 거예요. 파이퍼 샌들러의 월가 애널리스트 알렉스 포터가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노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퍼즐을 풀었다. 그리고 이어서 테슬라 FSD가 대부분의 조건에서 사실상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어요. 공식 인증도 아니고 테슬라가 직접 발표한 것도 아닙니다. 한 명의 애널리스트 의견이에요. 근데 왜 이게 뉴스가 되냐? 알렉스 포터라는 사람이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니고 그가 제시한 논거들이 꽤 구체적이거든요. 첫 번째로 그가 든 근거는 보험 할인입니다. 테슬라가 FSD를 켜고 운전하는 고객들한테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험사는 리스크에 돈을 겁니다. 더 위험한 운전자한테는 보험료를 더 받고 더 안전한 운전자한테는 할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 논리대로라면 테슬라가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는 건 FSD를 켠 상태의 운전이 끈 상태보다 통계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내부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업이 손해볼 짓을 할 리 없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안전 데이터가 받쳐줍니다. 북미 기준으로 FSD를 사용한 테슬라의 사고 간 주행거리가 550만 마일을 넘었어요. 550만 마일이면 지구를 220바퀴 도는 거리예요. 비교 대상인 일반 인간 운전자의 사고 간 평균 주행거리가 얼마냐면 약 66만 마일입니다. 숫자 그대로 놓고 보면 FSD가 인간보다 8배 이상 안전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더 재밌는 건 네덜란드 데이터예요. FSD가 네덜란드 도로에서 인간 운전보다 3.5배 안전하다는 첫 번째 공식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이유가 있어요. 네덜란드 도로는 미국이랑 완전히 달라요. 좁은 골목, 자전거 전용 도로, 복잡한 교차로, 유럽식 로터리, 테슬라가 주로 훈련한 미국 도로 환경과 전혀 다른 조건인데도 더 안전하게 운전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특정 지역에서만 잘 작동하는 시스템이 아닐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알렉스 포터의 두 번째 근거는 사이버캡이에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플랫폼이죠. 텍사스주가 이 사이버캡 플랫폼을 레벨 4 라이드쉐어 프로그램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테슬라가 직접 자기 인증을 했고 텍사스 주정부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사이버캡은 핸들이 없어요. 페달도 없고요.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 자체가 없는 차입니다. 그런데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이 막 시작됐어요. 차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건 그냥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굴릴 준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세 번째 근거는 돈의 흐름입니다.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 프로젝트에 수억 달러, 잘하면 1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붓고 있어요. 포터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 금액을 여기에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투자자들 눈에는 자본 배분 자체가 하나의 신호입니다. 포터 본인도 직접 타봤어요. 올해 4월에 몬태나주 미줄라에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까지 FSD를 켜고 운전했습니다. 두 도시 사이 거리가 약 700마일, 킬로미터로 치면 약 1100킬로미터예요. 산악 지형, 평원, 고속도로, 시내도로, 미국 중북부의 다양한 환경을 통과하는 루트입니다. 그 경험을 직접 하고 나서 직접 경험을 대체할 건 없다 고 썼어요. 테슬라 FSD가 미국 동부 해안에서 서부 해안까지 횡단한 것도 이미 여러 번 기록됐고 캐나다 종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수치도 있고 경험도 있고 자본 흐름도 있고 규제 당국의 인정도 있는 셈이죠. 물론 포터도 아직 모든 게 완성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테슬라가 아직 갖추지 못한 것들도 솔직하게 짚습니다. 비감독 주차 기능 내부 이름으로 베닛이라고 불리는 기능이 아직 완성 전이에요. 지역별로 자율주행 성능이 균일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고 전반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도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됐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조건에서 실질적으로 레벨 4 수준이라는 주장인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이야기만으로도 꽤 볼 게 많죠.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저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특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더 실감이 갈 겁니다. 5월 한 달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뭔지 아세요? 테슬라 모델 Y입니다.
수입차가 한국 내수 시장 전체에서 1등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냥 수입차 1등이 아니라 국산차 포함해서 전체 시장 1등입니다. 한국 자동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수치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모델 Y가 5월에 8,762대 팔렸어요. 2위는 기아 소렌토 7,836대, 3위는 현대 그랜저 5,183대입니다. 모델 Y가 소렌토보다 1,000대 가까이 더 팔렸어요. 테슬라의 5월 한국 수입 물량 자체는 1866대였는데 이건 4개월 연속 수입 브랜드 1위예요. 2위인 BMW가 6,555대였으니까 테슬라의 3분의 2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중국의 BYD는 1,032대에 그쳤고요. GM 코리아, 르노 코리아, KG 모빌리티 세 브랜드를 다 합쳐도 지난달 국내 판매가 7,019대예요. 모델 Y 한 모델이 이 세 회사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한국이 왜 이게 더 놀라운 시장이냐면요. 여기가 현대랑 기아의 안방이거든요. 이 두 회사가 한국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브랜드 충성도,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 한국 소비자 입맛에 맞춘 내 외장 디자인까지. 외국 브랜드가 파고들기 정말 어려운 시장이에요. 높은 수입 관세, 초기에 부족했던 충전 인프라, 서비스 센터 부족 등 테슬라가 한국에서 겪어온 장벽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모델 Y는 한국에서 한 해 동안 18,717대 팔려서 수입차 1위를 기록했고 2025년에 주니퍼 페이스리프트가 나온 뒤로는 연간 5만 대를 넘어서면서 전체 전기차 중 1위로 올라섰어요. 그리고 2026년 들어서는 전년 동기 대비 250.8% 증가했습니다. 수입차 전체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지금 30.8%예요. 5월 한 달 동안 수입 승용차 등록 중 전기차가 차지한 비중이 48.6%였는데 이 흐름 안에서 테슬라 모델 Y가 정점을 찍은 거예요. 주니퍼 페이스리프트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기존 모델 Y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지적들, 주행거리, 실내 품질, 승차감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했고 그게 현대, 기아와 직접 비교되는 고급 소비자층한테 먹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이건 테슬라 얘기가 아니에요. 스페이스X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 채널에서 다루냐면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지금 동시에 여러 전선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보는 데 있어서 이 이야기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온타리오 교원연금 펀드, 영어로 OTPP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사 약 34만 6천 명의 은퇴 자금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총 운용 자산이 2,790억 달러고요. 이 펀드가 2019년에 스페이스X에 투자를 했어요. 첫 거래였고 티저스 이노베이션 플랫폼이라는 혁신 투자 부문의 데뷔작이었습니다. 당시 투자 금액이 약 3억 캐나다 달러, 미국 달러로는 약 2억 2천만 달러였어요. 그때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330억에서 360억 달러 수준이었고 스타링크는 이제 막 개념 단계를 벗어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가 됐냐면요. 스페이스X가 6월 중순 나스닥에 SPCX라는 티커로 상장 예정인데 예상 기업 가치가 1조 7,500억 달러입니다. 이 기준으로 OTPP의 지분 가치는 최대 116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6조 원에 달할 수 있어요. 투자 원금 대비 약 50배 수익이고 이게 이 펀드 역사상 단일 투자로는 최고의 수익이 될 겁니다. 온타리오 교사 34만 6천 명 한 명당 평균 약 3만 3,500달러의 이익이 생기는 셈이에요. 스페이스X 상장 자체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S-1 서류가 이미 제출됐고 주당 135달러의 가격이 책정됐으며 총 750억 달러를 조달하는 게 목표예요. 이게 성사되면 역사상 가장 큰 IPO가 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컸던 사우디 아람코 IPO를 넘어서는 거예요. 스페이스X의 2025년 매출은 186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 성장과 나사 계약이 주요 수입원이에요. 다만 스타쉽 개발과 AI 관련 R&D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면서 적자는 계속 내고 있어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그림이죠. 스타링크는 지금 농촌과 오지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가입자를 늘리고 있고 여기서 반복적인 구독 수익이 나오는 구조예요. 완전 재사용 가능한 스타쉽이 발사 비용을 대폭 낮추면 정부, 민간 모두에서 발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고요. AceAI와의 연계를 통한 AI 인프라 방향도 열려 있어요. 반론도 있습니다.
모닝스타 같은 곳에서는 스페이스X의 적정 기업 가치를 7,800억 달러로 보고 있어요. 1조 7,500억 달러 대비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매출 대비 주가 배수가 약 90배인데 이 정도면 실적에서 실수가 있을 경우 주가 조정이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그리고 OTPP 같은 초기 투자자들은 상장 후 180일간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없는 락업 기간도 있습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포인트가 있는데 온타리오주 정부는 일론 머스크와의 정치적 갈등 때문에 스타링크 농촌 인터넷 계약을 취소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같은 온타리오의 교원연금 펀드는 스타링크가 거의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절에 스페이스X에 투자해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와 투자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례예요. 이 투자 수익이 실현되면 OTPP의 이미 탄탄한 111% 재정 건전성 비율을 더 강화하는 결과가 됩니다. 자, 오늘 T3에서 다룬 세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월가 애널리스트가 테슬라 FSD를 레벨 4라고 주장했고 그 근거로 보험 할인, 안전 데이터, 사이버캡 생산 시작, 자본 투입 규모 직접 체험을 들었어요. 공식 분류는 아직 레벨 2지만 숫자는 계속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델 Y가 수입차 최초로 전체 자동차 판매 1위를 기록했어요. 현대와 기아의 안방에서 사상 처음으로요. 그리고 스페이스X는 6월 중에 역대 최대 IPO를 앞두고 있고 7년 전에 일찌감치 들어간 캐나다 교원연금 펀드는 약 50배 수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각각 따로 봐도 큰 이야기인데 이게 다 같은 시점에 벌어지고 있다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흐름 계속 짚어드릴 테니까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